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회계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쵸? 회계란 뭐라 했죠?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가 변화를 일정한 원리 원칙에 의하여 기록, 계산, 정리한 것을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우리가 회계다. 네, 이렇게 줄줄줄줄줄줄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5가지를 했죠. 그 중에 우리는 재무상태표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 시점에 우리 뭐라 했죠?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우리가 재무상태표다, 재무상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재무상태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주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문제 풀면서도 나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일정 시점이다 라고 알아두셔야 되고, 일정 시점이란 얘기는 몇 년, 몇 월, 12월, 31일 이렇게 하고 뒤에 현재 이렇게 붙여주시는 것을 일정 시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를 재무상태표라 하는 거고요. 특징을 조금 살펴보시면 일단 첫 번째 재무상태표 등식이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원래 처음에 배울 때는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입니다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재무상태표의 등식이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등식은 얘를 이항을 해서 우리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과 같습니다. 이렇게 표기하는 것을 재무상태표 등식이라 그래요. 이거는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문제로 간혹 재무상태표 등식으로 옳은 것은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암기를 조금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계에서 조금 어려운 용어에 유동성 배열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유동성 배열법. 이 유동성 배열법 이제 잠시 후에 유동이다 비유동이다를 배우실 건데, 우리가 회계에서 말하는 유동성이다 라는 말은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것을 유동성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금화가 빠른 것부터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유동성 배열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동성이 크다 라는 얘기는 현금화가 빨리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시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붕어빵 가게의 붕어빵은 현금화를 빨리 시킬 수 있죠. 물건 팔면 바로바로 현금이 되니까 이건 유동성이 있다 라고 표현하는 거고, 붕어빵 가게에 붕어빵을 만드는 기계가 있어요. 그 기계는 현금화하기가 쉽지 않겠죠. 이걸 기계를 팔을 일은 없으니까, 그쵸? 그럼 우리 가게 하는 동안에는 붕어빵 만드는 기계는 있어야지 되니까 이런 것들은 현금화할 생각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뒤에다가 배열을 할 거다. 그래서 현금화가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유동성과 비유동성의 구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의 아랫부분을 잠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재무상태표의 구성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거기에 자산을 보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은 무조건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몇 년이요? 1년. 그래서 1년 안에 현금화할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다 유동자산으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
1년 안에 현금화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다.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재무상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표시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항목을 그냥 아무렇게나 순서대로 막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동자산, 유동자산 안에는 당좌자산, 재고자산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나누어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잠시 후에 설명을 조금 더 보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액 표시라고 하는 것은 거래 전체 금액을 무조건 표시를 해라 이런 의미니까 크게 아직 신경 안 쓰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교재에 있는 건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석으로 이렇게 계정을 이렇게 장부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약식으로는 T자 계정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T자 계정을 사용을 하시게 될 거고 우리가 T자 계정을 사용을 하게 되면 위에는 일단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이름이 있을 거고요. 재무상태표 당연히 회사 이름 이거 누구 건지 주식회사 셀파입니다.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 오늘은 뭐 몇 년 뭐 12월 31일 뭐 현재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몇 월 며칠 현재라고 하는 표시가 되고 마지막에는 단위, 뭐 화폐 단위, 뭐 원을 쓸 겁니다.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필수 조건으로 회사명, 회계 기간, 그 다음에 화폐 단위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요소고요. 약식으로 이렇게 T자로 그려서 사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약식으로 T자를 그려서 사용을 하고 T자를 그리고 나면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왼쪽을 뭐라고 하냐? 우리 이제 앞으로 왼쪽을 차변이라고 할 거예요. 왼쪽을 뭐라 한다? 차변. 오른쪽은 대변. 네, 한자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풀이를 하면 차변은 어떻게 보면 들어오는 변이다 이런 뜻이고 대변이다 그러면 나가는 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차변과 대변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해서 암기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차변에다가는 우리가 자산을 적어요. 차변에다가는 자산을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부채 및 자본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부채와 자본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금액란의 제일 아래를 보시면 위에는 한 줄로 되어 있고 밑에는 두 줄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이쪽도 마찬가지 위에는 한 줄, 밑에는 두 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한 줄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얘를 합계선이라고 해요. 합계선이라고 하고 아래 두 줄은 우리가 마감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회계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한 줄 선 만나는 거는 크게 의미 없어요. 한 줄은 그냥 합계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줄 선을 만나면 아 장부가 끝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감선은 항상 두 줄로 긋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차변에 자산, 대변에 부채 자본을 적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자산이 뭐 100억이 있다. 뭐 부채가 30억이다. 그러면 우리 회사의 자본은 얼마예요? 70억이 되겠죠? 양쪽의 합계는 무조건 같아야 돼요.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대차 평균의 원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차변의 합계 금액과 대변의 합계 금액은 무조건 같아야 한다. 이런 기본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이런 게 재무상태표. 나중에 우리 실기하면서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하겠고 자 그럼 이런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이 이제 기록이 될 건데 우리는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거예요. 계정 과목. 계정 과목은 우리가 무엇을 계정 과목이라 하냐? 회계상에서 사용되는 이름이에요. 회계에서 사용되는 이름을 우리가 계정 과목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장부를 외부 사람들한테 보여줄 건데 거기에다가 보드마카는 몇 개 얼마치 있고요. 지우개는 몇 개 얼마치 있고요. 모니터는 몇 개 얼마치 있고요. 이렇게 다 일일이 기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에서는 정해져 있는 이름을 사용을 해라.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보드마카를 샀어요. 그러면 소모품비라고 기록하세요. 그 다음 택시를 탔는데요. 택시 요금은요? 그러면 여비교통비로 기록하세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 이름을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이 이름을 우리는 개정 과목이라 하고 무조건 정해진 이름대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개정 과목을 오늘은 분류를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자산 개정 과목을 먼저 분류를 해볼게요.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내 거는 우리가 아까 유동, 비유동 이렇게 했죠. 그래서 자산은 유동 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비유동 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동 자산이다 라고 하는 것은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그리고 이런 유동 자산 안에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당좌 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 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둘로 나눠지고 당좌 자산이라는 말은 언제든지 받으면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유동자산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 당좌 자산이 대표적인 유동자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재고자산이 너무 중요한 거고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재고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에요.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우리가 재고자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붕어빵 가게에서는 붕어빵을 재고자산이라 하겠죠. 그쵸? 그럼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하이마트다 그러면 하이마트는 안에 있는 전자제품들이 다 재고자산일 거고 그쵸? 그 다음 뭐 다이소다 그러면 다이소 안에 있는 물품들, 상품들을 모두 다 우리는 재고자산 우리 회사의 주된 업무와 관련된 자산이에요.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우리가 재고자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비유동 자산은 1년 안에 현금화할 필요성이 없는 것들 혹은 현금화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위험 부담이 좀 큰 것들을 우리가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를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 회계는 원리 원칙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비유동 자산의 첫 번째는 투자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 그리고 무형자산, 그리고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줘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주는데 투자자산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투기를 목적으로 해요. 이건 뭐냐면 회사가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그냥 원래 붕어빵 가게는 붕어빵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붕어빵을 팔아서 남은 돈으로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서 돈을 벌어들이게 되면 그런 목적으로 쓰는 걸 투자자산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아직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아직 잘 모르셔도 괜찮고 자, 그 다음 유형자산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유형자산은 한자로 얘기하면 있을유 형태형 형태가 있는 그러니까 유형이다라는 얘기는 형태가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유형자산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무형자산은 형태가 없는 자산을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잠시 후에 자 그럼 유형자산은 뭐냐? 우리 회사가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들 모두를 유형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회계 2급 범위에서는 당좌자산, 그리고 재고자산, 그리고 유형자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도 회계 2급 기초를 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무형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떠한 권리 등을 가지고 있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 돈을 벌을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건 저작권이라는 게 있어요. 저작권. 그러니까 노래를 누군가가 틀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작권료, 돈을 받게 되는. 그래서 작곡가, 작사가 이런 분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을 벌어요. 노래방에서 누가 노래를 부르면 나한테 입금이 돼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형의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타 비유동 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기타 비유동 자산은 내 것은 맞아요. 내 것은 맞는데 사용할 수 없는 자산이에요. 내 것은 맞지만 쓸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 건물이 제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건물주한테 처음에 들어올 때 보증금을 낸 게 있어요. 보증금을 내고 매달 월세를 내거든요. 그런데 이 보증금은 나중에 여기서 제가 나갈 때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언제 나가요? 아직 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이 돈을 찾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돈인 건 맞지만 사용할 수 없는 자산은 우리가 기타 비유동 자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당좌 자산, 재고 자산, 유형 자산 이렇게 세 가지만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안에 있는 거 하나씩 다시 다 설명을 또 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부채를 구분을 해볼게요. 부채는 빚이에요. 빚. 누군가한테 갚아야 할 빚을 우리가 부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채는 두 가지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러면 부채는 빚이니까 돈을 갚아야죠. 그럼 유동이라 그랬으니까 몇 년 안에? 1년 안에 갚아야 할 부채를 우리가 유동부채다. 그러니까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상환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비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장 안 갚아도 되는 거 얘는 조금 서둘러서 갚아야 하는 거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자본인데 자본은 따로 외우실 게 없어요. 자본금 하나가 우리는 자본은 어떻게 구했다고요?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입니다. 이렇게 계산만 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우리가 재무 상태에 대한 개정 과목을 분류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네. 이 정도 분류를 하고 자, 그 다음은 이제 뒤로 넘겨 보시면 이제 교재 우리 10페이지에 개정 과목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개정 과목. 개정 과목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구구단처럼 외우셔야지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외우시려고 너무 덤비시지 마시고 나중에 뒤로 넘어가면 여기 있는 이름 하나하나를 한 단원으로 다시 또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조금 배우신다라고 하시고 오늘은 그냥 기본 감 정도만 무엇을 얘기하는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당좌 자산에 보시면 이제 자산 개정 과목들을 쭉 보시면 뭐 당좌, 재고,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다 집어는 넣어놨어요. 다 넣어놨는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은 그 중에 빨강색 개정 과목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너무 어렵게 외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현금은 말 그대로 현금이에요. 그냥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 한국은행권 주하나 지폐를 현금이라고 합니다. 따로 안 외우셔도 될 것 같고 당좌 예금, 일단 예금이라는 건 은행에 만들어 놓은 통장을 이용한 거래를 우리가 예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당좌 예금은 요즘은 많이 사용을 안 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온라인 이런 게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은행 문이 닫히면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통장을 만들어요. 당좌 예금이라고 하는 통장을 하나 만드는데 이 통장에 돈을 넣어놓을 거예요. 돈을 넣어놓고 돈을 찾아서 쓸 때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서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넣어놓으면 은행에서 저한테 수표권을 줘요. 수표를 막 이렇게 돼. 수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객님 돈 필요하세요? 네, 얼마 드릴까요? 100만 원이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다가 100만 원 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땡땡 날짜 뭐 오늘 3월 5일입니다. 저거 사인할게요. 사인해서 쭉 찢어서 상대방한테 줘요. 거래 상대방한테. 주면 상대방은 이 수표를 가지고 제 통장에서 돈을 꺼내갈 거예요. 그래서 은행 문이 닫혀 있어도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게 당좌 수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잘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당좌 수표, 은행에 수표를 발행하기 위하여 예금해 놓은 것. 그래서 수표 발행하면 수표를 뭐 하면 발행하면 당좌 예금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보통 예금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보통 예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통장들 하나씩 있으시죠? 그 통장 거의 대부분이 보통 예금이에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은 밑으로 내려가서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회사에 여유 자금이 조금 있어서 주식 투자 같은 것을 한 거예요. 회사 돈으로. 뭐 삼성전자의 주식을 산다든지 뭐 카카오 주식을 산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 회사에다가 투자를 해놓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단기 매매 증권은 제일 끝에 보시면 국채, 공채, 사채, 주식, 그래서 국공사주 이렇게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나중에 이 단기 매매 증권만 단원으로 또 배우시게 될 거예요. 어쨌든 주식을 사면 뭐라고 한다?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외상 매출금. 우리가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단 매출이 뭐예요? 매출은 팔다라는 표현이고, 외상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 돈 거래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물건을 팔았으면 원래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돈을 안 줬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럴 때 우리는 외상 매출금입니다 라고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받았다 못 받았다? 아직 못 받았다. 그럼 저는 돈 받을 권리가 생겼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받을 어음이다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음은 수표랑 비슷한데 여기에 날짜가 하나가 더 있어요. 뭐 땡땡년 7월 31일 뭐 이렇게 날짜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면 이 어음은 7월 31일 날이 되면 돈을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음에는 만기일이 있는 걸 어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날짜가 돼야지만 우리가 돈을 찾을 수 있는 거.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돈을 받을 수는 있어요. 이거 어음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7월 31일 날이 돼야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그때 우리는 받을 어음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수금, 선급금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회계에서는 선, 미, 수, 급 이렇게 네 글자가 조금 중요하게 쓰이게 돼요. 그래서 선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먼저 이런 뜻이고, 미 그러면 아직 못, 수는 받다라는 의미고요. 급은 지급하다라는 의미예요. 지급하다. 그런데 이제 회계에서는 얘를 어떻게 나오냐?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이렇게 표현이 돼서 나와요. 그러면 선급 그러면 뭐예요? 먼저 지급하다. 돈을 먼저 지급했을 때 선급. 선수 그러면 뭐예요? 먼저 받았다. 돈을 먼저 받았다. 우리가 이걸 계약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계약금을 먼저 주거나 먼저 받았을 때, 그러면 먼저 지급하면 선급, 먼저 받으면 선수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미수 그러면 아직 못 받았다 이런 의미고, 미지급 그러면 아직 못 지급하였다. 이렇게 네 가지로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문제 풀면서 계속 반복이 돼서 나와요. 계속 반복이 돼서 나오니까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유형자산에 보시면 건물, 우리 회사가 건물을 하나 샀어요. 그러면 건물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품, 비품은 책상, 의자, 컴퓨터, 에어컨, 우리 눈에 보이는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사무기기들을 모두 다 비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사면 회사에서 우리 화물차 한 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화물차 한 대 사면 차량 운반구라고 표시를 해주시는 거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부채로 넘어가 볼게요. 부채로 넘어가 보시면 외상 매출금의 반대말 외상 매입금이 나와요. 매입이라는 표현은 사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외상 매입이니까 샀는데 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개념이고, 지급 어음은 어음에 만기일이 있어요. 이 날짜가 되면 돈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반대 개정 과목이 있어요. 자산은 돈 받아야 되는 사람, 부채는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지급금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선수급도 설명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우리 단기 차입금. 아까 위에서 단기 대여금 설명을 안 드렸네. 단기 대여금. 대여, 빌려주다. 대여는 빌려주다. 빌려줬으니까 나중에 돈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단기 차입금은, 차입은 빌려온 거예요. 빌려왔으니까 나중에 돈을 갚아야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대여금은 빌려준 돈, 차입금은 빌려온 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 정도 개정 과목 설명을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고, 나중에 뒤에 거래를 하나씩 풀면서 개정 과목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드릴게요. 개정 과목은 엄청 중요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이 조금 적어 놓은 거예요. 시간이 되실 때마다 구구단처럼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옆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넘어가 보시면 자본유지 접근법에 의한 당기순손익의 측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잘 모르셔도 돼요. 얘는 아직 잘 모르셔도 되는데, 우리가 이 재무상태표를 두 개만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여기 옆에다가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두 개만 작성을 하고, 얘는 1월 1일의 재무상태, 얘는 12월 31일의 재무상태,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자산이 우리 아까 얼마 있었어요? 100억이 있었어요. 부채가 30억이 있었고요. 그러면 자본은 70억이 됐겠죠. 그렇죠?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12월 31일 날이 됐어요. 1년이 다 지나고 이제 12월 31일 날 우리 회사의 자산을 봤더니 자산이 150억이 됐어요. 1년 동안 물건을 많이 팔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부채도 보니까 50억으로 조금 늘었어요. 부채 50억. 그러면 자본은 얼마가 됐죠? 자본은 자산, 부채 양쪽의 합이 무조건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은 100억이 됐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장부를 보고 뭐를 하나 알 수 있냐? 1월 1일 날 우리 회사의 자본은 진짜 내 거가 70억이 있었어요. 70억이 있었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 회사의 자본을 봤더니 100억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의 진짜 내 건 1년 동안 30억이 늘었죠. 그쵸? 30억이 순수하게 벌어들인 돈이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기가 뭐라 했죠? 올해의 순수한 이익입니다. 단기 순이익이 30억이 생겼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회계는 이렇게 기초의 재무상태표, 기말의 재무상태표 둘을 비교를 해보면 거기에서 우리는 올해 1년 동안 얼마를 벌었는지를 쉽게 체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아직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또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최신 기출문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의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과 비유동성 구분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랬어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현금화되는 자산,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우리는 유동자산이라고 했죠. 맞죠? 네.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부채,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부채, 유동부채. 그래서 첫 번째 가번에 들어가야 할 말은 유동자산이 되겠고, 나번에 들어가야 할 말은 유동부채가 되겠죠. 그쵸? 네.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유동자산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유동자산은 유동은 그냥 무조건 몇 년? 1년 이내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문제 3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준다. 맞고요.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을 비교하여 당기순손익을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을 비교하여 당기순손익을 산출할 수 있다. 우리가 순이익이 생길 때도 있지만 회사가 조금 안 좋아서 손실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라고도 하지만 당기순손익, 순손익 이렇게도 말을 하고, 손익이라는 말은 손실과 이익을 같이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익이 생길 경우일 수도 있고 손실이 생길 경우일 수도 있더라. 그래서 둘을 묶어서 부를 때는 당기순손익입니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익이 생길 때, 손실이 생길 때 같이 부르는 용어고요. 자, 재무상태표 등식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입니다. 네, 이렇게 나왔네요. 그쵸? 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자, 그 다음에 자산과 부채는 현금화가 빠른 것부터, 그러니까 현금화가 빠르다는 얘기는 유동성이 큰 것부터, 빠른 것, 큰 것 같은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현금화가 빠른 것부터, 큰 것부터, 유동성이 큰 것부터 기록해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상품 매입 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그럼 미리 지급, 먼저 지급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선급.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미리 지급했을 때는 선급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 계정 과목 중 증가 시에 재무상태표상 대변 항목이 아닌 것은, 증가라고 했는데 이게 자기 변이에요. 증가되는 변. 그래서 자산은 차변에 있고 부채 자본은 대변에 있어요. 그러면 대변 항목이 아닌 것, 그랬으니까 부채 자본이 아닌 자산을 찾으시오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자산을 찾아보니까 정답은 3번 선급금이 자산이 되겠고요. 자본금, 1번 자본금은 자본, 그 다음에 선수이자는 선수 먼저 돈을 받은 거예요. 먼저 돈을 받았으니까 무언가를 줘야 해요. 무언가를 줘야 할 의무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부채에 해당하고요. 외상 매입금, 매입 사왔는데 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 부채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자산 항목을 유동성이 높은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는데, 상품은 우리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상품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재고자산에 상품이 속하는 거고요. 재고자산에 상품이 속하는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토지는 땅이에요. 땅. 그럼 땅은 왜 갖고 있어요? 오랫동안 쓰려고. 그래서 토지는 유형자산에 해당해요. 토지는 유형자산에 해당하고, 개발비는 신제품을 만들어서 팔으려고 개발을 하는 건데, 이 개발비 자체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에 개발비가 있어요. 무형의 자산에 개발비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미수금은 아직 못 받은 돈,
그러니까 미수금은 아직 못 받았으니까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당좌 자산에 해당해요.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돼요? 미수금, 상품, 토지, 개발비 이 순서대로 기록을 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회계가 조금씩 어려워지나요? 어려우면 안 되는데.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늘은 뭐 너무 많이 다 외우시려고 덤비시지 마시고 개정 과목은 지나가면서 우리가 순서대로 외우실 수 있으세요. 외우실 수 있으니까 지금은 여러 번 읽어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일정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서 기록하고 유동과 비유동은 1년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제일 중요한 건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당좌, 재고,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다. 요만큼 1, 2, 3번을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에서 제일 중요하게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우리 경영성과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학습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